예, 글로벌 증시에서의 투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키움증권 글로벌 주식팀의 유동원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매번 가장 처음으로 하는 것부터 하죠. 네. 글로벌 증시에서의 어떤 상승 여력 측면에 있어서 좀 특징적인 변화나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네, 특별히 변화가 없어서 네. 그래도 짚어봐야 되니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예. 계속 미중 무역 전쟁 이슈가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선진국 시장의 상승 여력부터 지켜보면은요. 큰 변화가 없이 계속적으로 저희의 모델상에는 그 나스닥이 좋게 보입니다. 네. 상승 여력이 30% 이상이나 나오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기술주나 성장주에 대한 우려는 상존하지만 펀더멘탈적으로 무너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조정이 끝나면 미국 시장이 9월 달에 보통 조정을 받는데 10월, 11월, 12월에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저희 팀이 계속 추천하고 있는 쪽이 일본입니다. 예.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상당히 매력도가 높아졌고요. 두 번째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싱가포르도 매력이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진국 시장은 이 세 국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한 14%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나타나고 있어서 매력도가 충분히 상존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흥국 시장도 사실 변동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강세라든지 미중 무역 전쟁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신흥국 시장의 우려는 상존하지만 펀더멘탈 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한국의 코스피가 20% 이상, 대만이 20% 이상, 또 러시아가 20% 이상, 또 베트남까지 신흥국은 이렇게 4개 국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러시아는 유가 관련이지만 나머지 한국, 대만, 베트남 같은 경우에 지금 제조업 기반을 높여나가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펀더멘탈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이런 국가들의 매력도는 충분히 상존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흥국 시장은 아직까지는 터키나 아르헨티나 같은 이 위기가 진행형이라고 나타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개별적인 선택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승 여력 업데이트된 수치들을 보셨는데요. 뒤에 저희가 일본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만 이걸 좀 땡겨서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럴까요? 그 이후에 미국 얘기 계속하도록 할 텐데 네. 저도 기억으로 2주 전쯤에 일본 얘기 다시 하셨었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못 다뤄드렸었거든요. 일본 시장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자, 일본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잔존가치 모델을 돌려보기도 하고요. 그런 뿐만 아니라 중소형주 관련돼서도 매력도를 짚어봅니다. 또한 우리가 돌리고 있는 식센스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예. 이런 부분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샀다 팔았다 다시 사는 지금 현재 전략이다. 지난 한 3년을 놓고 보면 그 예.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 그 니케이 지수가 22,000포인트까지 내려왔었을 때 매수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니케이 지수의 상승 여력이 여기에 나왔듯이 27,000포인트, 거의 28,000포인트 근처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이 20% 수준에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때 저희가 또 같이 보는 게 중소형주인데요. 중소형주 매력도가 더 높게 나오면 예. 그만큼 시장이 저평가돼 있다라는 판단이 쓰는데 지금 중소형주의 상승 여력은 30%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매력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식센스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국가들별로 들여다봅니다. 6개 지표를 보는데요. 밸류에이션을 보고요. 이익 모멘텀을 보고 또 유동성, 경기 선행 지표, 주식 선호도, 정책 환경 이렇게 6가지 지표를 봅니다. 예. 점수가 지금 총점이 한 2.5점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 점수가 플러스 6점까지가 맥시멈입니다. 예. 근데 3점 이상 나오면 적극 매수에 추천을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거의 3점 근처에 와 있고요. 이 6가지 지표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요소들이 시장 긍정적인 요소로 변해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한 미중 무역 전쟁 이슈가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이때 상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라고 놓고 봤었을 때 일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정책 환경 0.5점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너무 후하게 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는 게 왜 그렇죠? 일본 내에서도 아베 총리 지금 지지율이나 그런 걸 봤을 때도 그렇고 네. 대외적으로 봤을 때 물론 지금까지는 트럼프 그늘 아래 있긴 합니다만은 네. 일본이 트럼프의 뜻대로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통화 정책에 있어서요? 글쎄요. 그게 오히려 좀 긍정적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것은 통화 정책을 예. 이지하게 간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은 정책 환경의 플러스 요소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또 재정 정책을 계속적으로 쓰고 있다. 여태까지는 워낙 부채가 많다고 얘기를 해서 재정을 쓰지 못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재정을 쓰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도 쓰기 때문에 네. 같이 쓰고 있죠. 그래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시장 우호적으로 가면 예. 그건 플러스 점수를 줘야 되는 것이지 예.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뭐 그 이외의 정책 환경이 지금 말씀하시는 뭐 트럼프 말을 듣고 있냐 안 듣고 있냐 그건 사실은 그건 상대적인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장 환경은 뭐 틀린 거죠. 트럼프에게 뭐 속된 말로 네. 뭐 찍히거나 네. 타겟이 된다면 뭐 우리 증시도 그랬고 유럽 증시도 한번 출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증시에 대해서 좀 다시금 그러면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 의견을 내시길래 드린 말씀입니다. 네.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 정책 환경으로 가지고 투자 추천을 하면은요 네. 망하는 길입니다. 네. 그러면 어쨌거나 펀더멘털이나 네. 이익 모멘텀을 조금 더 중요시하게. 그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6개 지표를 짚어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중에 하나가 정책 모멘텀이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6개가 지금 좋은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좋은데 네. 안 좋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예. 반발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네. 계속 똑같은 얘기만 서로가 계속 하게 하시네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일본 시장이 몇 프로 오르시는 아시죠? 그런 식으로 예. 이제 뭐 거기다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네. 말씀하시면 제가 뭐 방송에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네, 그렇죠. 제가 뭐 네. 식스센스 지수가 어떻게 나온지가 가장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네. 뭐 계속 여쭤본 거고 네, 지금 주요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길래 제가 여쭤본 네, 거고 알겠습니다. 제가 뭐 이사님을 뭐 이렇게 꺾으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미국 증시에 대해서 그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야 뭐 워낙 핫하기도 하고 추가 관세 얘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중간 선거 계속 뭐 여론조사 추이도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임박해 오다 보면 변수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 어떻게 변수를 어느 정도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네, 뭐 민감하게 받아들일 부분이 상당히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미국의 추가 관세 부분이라든지 중간 선거 포를 등을 보면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 미국의 민주당이 지금 중간 선거 결과가 52%가 나오고 있고요. 공화당이 38%가 나오고 있어서 14%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중국의 무역 수지 적자폭을 줄이도록 압력을 놓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 이런 정책을 펼쳤을 때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가 쉽게 모든 품목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때릴 수 없다라는 게 결론적으로 이번에 발표에 나왔습니다. 예. 결국 10%만 때리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또 미국 회사들이 중국에 생산하는 부품들에 있어서는 관세를 유예하는 그런 부분들도 나왔고요. 300개 품목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지면 미 연준이 트럼프 얘기하는 말을 안 들을 거고 이에 따라서 또 상당히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못하고 예. 그렇지만 중간 선거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벌기는 해야 되고 뭐 이런 요소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물가 상승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나온 500억 불, 2천억 불 관련해서 25%, 10%를 관세를 가지고 오면은요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한 0.2% 정도의 인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수입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1%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인플레이션에 한 0.5에서 1%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계산이 나오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 총 뭐 5천억 불이 넘죠. 관련해서 세금을 다 25%를 인상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0.5%나 되고요. 예. 그다음에 수입 전체적인 가격에 대해서 2.5%가 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적어도 1.5%는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미 연준이 금리를 적어도 1%는 더 올리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쓰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은 이유는 뭐냐? 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때 2008년도에 원자재 가격 폭등 이후에 급락을 했는데 이때 수준하고 같은 수준의 지금 원자재 가격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신흥국 흔들기가 일어나면서 원자재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관세를 아주 빠르게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 중에 얘기 나온 김에 미 연준의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9월 이건 확실시되고 12월 네. 벌써 이제 내년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제 기억으로 이제 이사님의 어떤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랄지 올해에서도 시장의 예상과 약간 결이 다른 그 의견을 내셨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제가 시장에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9월 달에 금리 올리는 건 당연하고요. 예. 12월 달에는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좀 더뎌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그 이유는 연말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이 하락 안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 특히 근원 인플레이션 자체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숫자가 지난달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자체는 가장 고점을 찍었을 때가 2.9%의 상승률이 나오다가 지난달에는 2.7%로 0.2%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 부분이 되겠는데요. 근원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수치인 2.4%까지 올라갔었습니다만 지금 다시 2.2%로 급락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2% 수준만 나온다면 사실적으로는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하향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 우려만 자꾸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은 적은데 이에 따라서 달러 강세라든지 신흥국 흔들기가 나타나면서 원자재 가격이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에 대해서도 다들 70달러 갔었을 때 100달러 간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네. 현재 계속 70달러 이하에서 안정을 찾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물가 상승에 미치는 유가가 미치는 영향도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소를 놓고 봤었을 때는 근원 인플레이션 자체가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면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시장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금리도 인상을 안 할 가능성이 있고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시장에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달러 흐름은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네, 달러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들 또 달러가 100까지 간다, 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지 않고 안정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박스권의 유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하가 되다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안정을 찾다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예. 그래서 달러 강세의 요소가 많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거의 97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만 이때 다들 여기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박스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달러가 지금 빠르게 강세를 가면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게 안 됩니다. 그러고 싶어 하지 않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또한 미국은 지금 무역 수지 적자폭을 줄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가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를 놓고 봤었을 때 아마도 달러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95 사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3%의 박스권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전망도 해드렸고요. 내일 이 시간에 외환시장 들여다보면서 다시 한번 또 구체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글로벌 주식팀의 유동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